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적인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여 지난해에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여성입니다. 인생 역전 같은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감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걱정했는데 반면에 딸은 그와는 다른 그런 모습 때문인지 어린 시절에는 돈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형편이 없었죠. 게다가 아버지가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혼자 문제집을 들고 공부했고 그 결과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명문대학에 혼자 힘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딸은 고맙고 미안하며 또한 자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니죠. 대단한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군대에 다녀와서 가정을 돌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딸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자 축하하는 대신 돈을 벌어오는 동생에게 용돈까지 타들라 하던 아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제가 낳은 나의 자식인데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기에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30살이 되는데도 여전히 누구도 만난다는 얘기가 없다니.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금방 제게 결혼 이야기를 해왔어요. 엄마, 제 친구가 있는데 그랑 결혼할까 봐요. 너에게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어? 이제 망나니니 서약을 하는 건가? 신입 직원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대요. 나는 능력은 없지만 개헌 가능성은 있어. 나랑 같은 사무실 다니는데 3년째 다니는 넌 이미 부모님 모두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게 걔가 그랬대. 그리고 내 집 부모님도 공무원이어서 더 허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야, 엄마가 말했듯이 이미 그쪽 부모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면 감사해야겠지만.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 그렇다면 내일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테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그러면 해결될 거야. 아들이 제 선택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억울해서 화도 내고 있지만 아들의 말을 그리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 아들이 상대방과 결혼을 고려할 만큼 현실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이상적인 집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그리하여 다음날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현재의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하여 기회를 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상대방 가족이 다 공무원이신다고 하더라. 정말 결혼을 승인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모두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상대방 가족이 결혼을 허락했다면 너무 감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씩씩하고 재미있어 하신다니 얼마나 좋은가요? 또 제 집에 초대가 없어서 영문실을 사유로 드리면 살짝 된 자식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기쁘네요. 많이 감사하다고 전해드릴게요. 엄마, 말 좀 그만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내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의 직업이 여실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머니는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제 직업을 듣자마자 뜨겁게 느꼈어요. 제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부족한 건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니었던데
저는 며느리처럼 말이 부족한 아들의 걱정에 속았고 제 직업에 대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창장면이 리에게 그런 말을 듣자 정말 창피해서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곳 올케가 될 수도 있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말씀을 시작하고 둘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초면에 죄송한데요.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식인 저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호머, 여동생이 말한 대로 한상덕으로 하나 보네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자꾸 제 영혼을 깎아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 발언이 좀 그랬나 봐요. 어머니, 다른 감정은 없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한 편이라서요. 아니에요. 나야.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콤비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아들이나 딸 결혼할 때 사용할 적금이 있긴 한데요. 형편에 맞춰서 하세요. 그냥 저희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서는 별 기대도 없으시니까요. 모르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하는 결혼인데 태양 부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거라서 친정 근처로 얻을까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제가 그때까지 꽤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숨기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왜 같은 말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며느리를 좋게 봐줄 수 없었는데 그 놈의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모자라서 저의 아들과 함께 없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결혼하겠다는 말 이후 불평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옆에서 딸이 몹시 찝찝해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뒤 제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엄마,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하여 나는 오빠의 여자친구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솔직하다며 예에 없는 것과 솔직한 것을 구분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 14살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니까요. 엄마는 오히려 그래도 너희 오빠가 행복해 보이므로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희 오빠는 평생 장님을 못 만나서 나를 이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걱정했었는데 저렇게 괜찮은 집에서 좋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지요.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결혼시키면 아들의 확장은 어느 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극악은 며느리의 예의 없는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딸은 그런 마늘이 지나치게 별로라며 웬만해서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딸이 그래도 재미있는 일이니 식구들이랑 함께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들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식당 예약을 제가 해도 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제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들은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동생인 딸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메시지도 보내고 기다렸는데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걱정해서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라고 했어요. 영미가 문자를 해도 답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니 아마 영희 씨는 어머님과 신랑분과 함께 있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예요. 뭐, 왜 그러세요? 제가 입으로 말하는 게 조금 민망한데요. 저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를 아가씨 취급하며 대하면 제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다고 영훈 씨에게 말했거든요. 몰래 하고 하시더라고요. 나랑 영미 언니는 너가 불편해 할까봐 배려한 건데 너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구나. 그럼 앞으로는 영혼이 아니라 내게 하면 되겠니? 영묘한테도 그렇게 일라두게 아니 됐어요. 지금 어머니가 기분 나쁘시다고 저한테 빌고 계시잖아요. 용건 있으시면 제게 문자 한 통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쑥 전화하는 행동은 개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답답해서 한 번은 물어봐야겠어요. 너한테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 왕따시키는 행동이라고 싫어하고 만약 나한테 하면 그게 개념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필요한 용건이 있으면 문제를 주시면 되는데 굳이 통화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나중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가 나서 알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어떻게 말려도 딸이 화가 났는지 며느리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넌 왜 굳이 그렇게 긴 문자를 보내? 안 봐도 될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용건 있으면 그냥 문자로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할 말들은 문자로 보냈다는데 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엄마 생일인데도 말도 안 했지. 아, 생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라고 말해도 됐어. 그냥 너와 나랑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마자. 그게 어때? 그렇구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네. 그러면 세훈이랑 오빠랑 낼 엄마는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 마리아는 내가 모아서 생일상을 참고 그렇게 말해. 그래. 아니면 대단히 비싼 선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와서 같이 축하하고 밥 먹자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자식이야. 아, 나는 모르겠어. 내가 계속 그러면 이젠 생일 같은 거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1년에 한 번 있는 내 생일이 됐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뭐든 다 사줄게. 지금 생각해도 엄마는 참으로 믿음직하고 고마운 존재예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신경을 쓰이는 존재이고 그 장문의 문자는 다음날 저녁 며느리는 화가 나면서 얼굴로 아들을 데리고 내 집에 와서 제 딸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아가씨, 나는 참으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내가 옳은 길이잖아 판단할지 알길래 아가씨는 사람의 높은 지위인데 이 문자 뭐냐? 왜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보냈나요? 새언니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솔직한 편이라면서 남을 솔직하게 말해볼래요. 아가씨, 당신은 현재 그걸 솔직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건 예에 없는 거라고 말한다셔. 내 말이죠. 옳게 언니가 우리 엄마에게 하는 행동은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난 구분 못한다.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그리고 용건은 문자로 하는데 전화하면 개념 없다는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탈소리예요.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서 몰라서는 소리죠. 아가씨도 시집가 보세요. 어째서 전화가 반가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연금코 살자는 소리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어머님의 생신을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말 안 해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개념함자를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 친정해요. 영미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영미야, 핸드폰을 가져와. 아바야,
네가 보낸 문자 좀 봐야겠다. 됐어요. 여기 어머님이 끼시는 것도요.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아무튼 아가씨의 인격을 떠올려서 아가씨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또한 얘기를 했으면서 하고 싶은 얘긴데 우리 어머니도 올케 언니보다 어른이니까 제발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되었어요. 뭔가요? 저는 문제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해야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올케 언니가 보낸 문자가 좀 그렇죠. 정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앞으로 시댁에 절대 오지 않을 거란 것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나가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작약, 난 당신의 어미입니다. 그러니 자기질 그만 부리세요. 자기들, 이 순간부터 당신과 영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랑 이혼할 겁니다. 이혼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나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짤짤매는 아들의 모습에 내내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의 뒤통수를 3개 찌르고 말았죠.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굉장히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너 같은 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만약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지아이고 무사히 살아야 한다며 연락하지 말라고요. 안타깝게도 주신 내용은 문맥이 뚜렷하지 않아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나 배경을 제공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파출부를 보면 우리는 쪽팔리고 창피한 일로 여겨요. 그러나 어머님이 무엇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언니의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둘은 집을 떠나야겠어요. 지금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가정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가씨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제대로 나가야겠어요. 대기업 따님은 어땠는데? 성격이 저꼴로 되었나요? 자야겠어요. 며느리와 한심한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이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는데 그 사진으로 된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잘 지냈어요. 손주가 생겼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씨 집안 손주라서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문자를 보고 솔직히 기분이 복잡했어요. 어찌되었든 손주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남처럼 지내기로 한 사이인데 달리하던 문자를 받지 않았는데 이틀 정도 후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엄내희 씨요. 누구세요? 네, 우리 어머니가 뒤끝시장 가셔서. 없어요. 내가 보는 초음파 사진을 보셨죠? 그래, 봤어. 근데 뭐, 너희랑 나랑 연락 끊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맞아. 그런 건데, 손주는 손봤지요. 어머님은 손주가 안방에 오셔야 해. 알았어. 일이 뭐야? 너 용건도 없이 먼저 전화 안 했어? 는 놈 빠르시다. 그게요, 어머님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아직까지 일이긴 한데, 제가 애 낳으면 혹시 파출부 그만두시고 애 돌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랑 연락 끊다시피 하고 애야 봐줄 사람 없어서 연락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부모님은 둘 다 공무원이셔서 고능함. 저와 그분은 맞벌이 부부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것은 왜 여러분들이 대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그만둔다면 여러분이 직접 하셔서 제 월급만큼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가 경비원이거든요. 제가 그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정말 불편하군요. 어쨌든 이야기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아가씨한테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전화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도 굳이 어머님이 아가씨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그 소란이 났잖아요. 아시겠죠? 저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불편합니다. 한마디 수없이 같하려던 시점에 전화가 이미 끊겨 있었고 다시 걸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자는 중이었던 병명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부르셔서 화를 누르며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와 나의 인연은 이미 10년을 넘어가는데 가족이 없는 할머니를 내가 살려주는 동안 고용 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처럼 지내오게 되었다. 영미 엄마가 가져다 준 바구니를 들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물을 때 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요. 왜 내 엄마가 나를 잘 대해주면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요. 매번 보너스를 많이 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것 같지만 돈이면 받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이제껏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무서운 부자란 데에 왜 이렇게 일 안 그만보냐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잘난 딸내미의 결혼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거야? 요즘 자식을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나도 100번 1000번 가더라도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은 잘 벌어요. 자신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 자꾸 뭘 주는 거면 괜찮아요. 남자의 잠을 넘어주는데 무슨 이유로 자꾸 질려하는지, 그리고 그게 돈인 게 아니라 심부름이야. 힘찌고 부담하기는 심부름을 본다고,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뱉을 때 죽으면 그가 대신 내가 할 심부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봐주지 마. 괜히 싫다고 도망가지 마. 회피해. 그동안 잘 해준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 엄마도 알아요만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진 것 같다.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했는데. 영희애. 엄마가 내 까다로운 것을 받아주고 가족이라고 하는 한 명도 없는 늙은 사람의 생일이고 명절이니까 챙겨주니까 마음만. 그래요. 얼마든지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래 사세요. 저는 당장 마음이 심란해서 심부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남남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세상이 편할 텐데요. 왜 그렇게 심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은 이해를 가진 건데 왜 이렇게 10년을 해야 하나요? 벽을 만나면 사람들이 물러서니까, 나는 대나무처럼 꾸준히 피우니까 주변에 영면 말고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자식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받아주세요. 괜히 어차피 넘어갈 거 성만 끓이지 마세요. 나 착하지 않아도 돼요. 손주에게 용돈이나 보너스 좀 줄까요? 됐어요. 태안 아래로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제게 애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 비슷하게만 주겠다고 했더니 내 집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그건 싫다고 하려고요. 지들이 낳은 자들이 그걸 알아서 해야죠. 근데 어쩌면 한 번쯤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할머님이 차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알겠어. 영미 엄마라서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걸로 들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렇게 할머님이 주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침난화 마음으로 퇴근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일찍 퇴근하고 딸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서 며느리는 따르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속에만 타마될 수는 없었죠. 저기, 오빠에게 생겼나 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오빠가 전화했던 전화는 무슨,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어? 카카오톡 보니까 애기 초음파 사진이 있더라고. 아, 엄마는 못 받게 하는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옛날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딸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같은 것을 하지도 않는데 딸은 그걸 통해서 아들네 소식을 간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애기 생겼다고 연락하거나 그러면 엄마 절대 받지 마, 이참에 그냥 차단하는 게 낫겠어. 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내 올케가 잘 때 말하지 말라고 신중히 부탁했는데 전화가 왔었어. 왜 그런데 설마 아기가 생겼다고 돈을 달래서 말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뭐, 그냥 아기가 생겼다고 알려준다고. 아, 10시 같은 것은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 업계 엄마 또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 해. 알겠어. 나도 아기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볼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 화장대 위에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거 있던데, 뭐야? 아, 그거 엄마, 이 라이트 뭐, 님이 맞게 두신 거야. 나중에 심부름 쉽게 잴 일이 있을 시대. 신부님, 그런데 나도 오래된 할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보기에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도 고령이시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영미야, 너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없니? 엄마는 왜 얘기가 그렇게 튀는지 모르겠어. 너가 결혼하면 엄마는 그냥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 있을까 걱정돼. 찬영아, 할머니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과장된 거야. 나도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남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할머니는 가족이 없고 돈도 없는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식사도 제대로 해줄게. 아, 싫지 않아.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생활을 견고히 해야겠어. 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살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노처녀가 되어서 주께서 끔찍한 소리를 하신다고요. 너는 썸 타는 남자가 있잖아. 때때로 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가는 남자. 엄마는 멀쩡한 사람에게도 농밀한 태도를 취하는구나. 당신이 썸 타는 남자에게 놈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닌 것을 어거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 제 딸은 요 아닌 척해도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딸이 잡아떼고 매번 대화는 칭찬이 없었어요. 그 결과 결국 며느리가 손주를 맞이하지 않는 날이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출산 전에 집에서 반을 떨지 않았어요. 애를 낳으러 가는 날에는 제게와 딸에게라도 전화했어요. 자기, 나 알아서 병원에서 온다고 하면서요. 거기 왜 가느냐고 하니 방방 뛴 모양이라고 하죠. 솔직히 첫째 선아들 며느리면 모르겠지만 애기 알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가 그렇게 나오면 다시 자신을 휘둘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며 아들과 손주가 집에 온대요. 그 기쁜 날에 내 가족은 쌩쌩 찬바람만 불어옵니다. 어머니, 켜두고 쿠쿠 지내자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에게 보러 가라고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안씨 집안 소녀예요. 그리고 벌써 어머님께 이미 얘기를 끝냈다고요. 어머님, 파츠버그만 되실 거예요. 언제 그만둘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로 본 적 없는 건데 금일 출 수 있는지 몰라서 선뜻 그만두는 말을 못했어요. 나 참, 어머님의 저희가 하물며 그 돈백 정도 되는 어머님의 월급을 못 맞춰 드릴까요? 너, 내가 통 100번 다고. 누가 그래도. 예, 영미야. 너, 엄마 방에 가서 엄마 월급 통장 좀 가져와라. 제 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제 월급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는 제가 받는 급여를 보더니 얼굴이 싹 굳어버렸는데요.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나 많이 받는다고요? 500만 원인데요. 그래, 내가 그 진미를 오래 했어. 그래서 그 할머님이 이렇게나 매달 주시나요? 니네 정말 나한테 큰 만큼씩 줄 수 있니? 우리 엄마, 월급 합해도 500이 안 돼요. 우리가 영미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기엔 오빠도, 언니도 엄마가 파출부일 때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기도 한 건데, 그렇게 속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카카오톡을 보니까 친정 식구들에게 엄청 잘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얘기는 친정 부모님께 부탁할게요. 공무원들은 휴지 자유롭게 쓰잖아요. 며느리는 얼굴이 금방 터질 것 같다며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나를 보며 나이를 생각하지 말라며 집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물론 잘하고 마음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이미 어그러진 사이인 것을 괴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독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발신자를 보니 할머니셨어요. 며칠 기운이 없고 약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핸드폰에 할머니 번호가 뜨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119를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기로 했는데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았는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할머니가 제가 도착했을 때 겨우 24시간 더 견뎌주셨습니다. 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고 끝내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저에게 내 심부름이 있지 않았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저는 힘없이 따라진 할머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저 그 진리를 하던 파출부였지만 제 엄마가 다시 돌아가신 듯해서 슬픈 마음에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폐마마님은 고아였고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젊었을 때부터 시장통에서 돈을 모으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으며 악행을 카다는 비난을 견뎌내며 돈을 모으셨지만 막상 빈소가 차려진 곳을 보니 그 빈소 엔저와 제 딸 외에 아무도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파서 울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소소한 행복이나 추억 같은 것이 없이 떠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할머니가 마음대로 수목장을 치르고 오신 그날, 우리 집에는 처음 보는 두 변호사가 저와 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주 뵙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째서 다른 사람 집 앞에 있는 걸까요? 제 딸은 경계하는 태도로 그들과 대면했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머님의 유산을 관리하는 변호사라며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했죠. 그 뒤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정옥자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셨죠. 당신이 떠나시면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좀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그게 왜요? 할머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 상관이 있나요? 그걸 우리가 처리해 드리려고요. 저는 기력이 없어 달달 떨리는 다리로 곳곳이 보관하던 서류를 변호사들에게 건네줘야 해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 통장과 토지, 그리고 건물 등기 권리증이 있었는데 예쁘다고 좋아하시는 꽃무늬 편지 봉투 하나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 편지 봉투를 제거하며 한 변호사가 건네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어요. 내려가자. 영미 엄마, 이제 이 심부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동안 고약한 노인의 수발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많이 고생했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나는 마지막으로 큰 퇴직금을 주려고 하고 있어. 남편 없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사모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살아.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서 사복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심부름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난 역시 내가 편안하면 좋아. 내 덕분에 내 마지막은 나쁘지 않았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는 꿈을 꿀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니. 그때 알아서 그런지 저희 딸은 일상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잘 찾아내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날은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들에게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차마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자 씨,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나의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며 채에 많은 것을 지녔다는 것 같지 않아요? 최순자 할머니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욕심이 없으신 분이시라 받을까봐 걱정하신 모양이었어요. 손이라도 꿈틀거려야 할 만큼이나 찍어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참아내기 어려워요. 엄마, 할머니께서는 일을 맡겨주셔야죠. 대신으로 할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이 해보자. 평생 만든 용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하늘에서 고맙다는 말만 듣게 해드리자. 제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풍부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와 따님이 살았던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이사한 지 반년이 넘어가자 어디서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끌고 나타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얘기 들었어요. 듣고도 얼마나 기가 차든지 진실해요. 진짜로 해외 거래나 노련함에 어머니가 처음 반응을 잘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일을 했었어요. 그럴 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도 제가 먼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죠. 말을 바로 해야지. 내 더 깊은 사람 없이 마지못해 나에게 연락한 거잖아. 그리고 내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예상한 대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다시는 아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다가 내가 다시 들어왔구나. 어머니의 하루색간의 벼락부자가 됐다고 저한테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의 언니예요. 차를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화나서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우리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진짜 어머님을 잘 대할게요. 돈이 있을 때는 잘하고 돈이 없을 때는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뭐 몰랐던 건 아니었어.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다시는 가난해질 일이 없으니 제가 평생 잘 할 거야. 그리고 아가씨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자. 내가 그랬잖아. 너희 가문이랑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잖아. 난 이참에 너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내가 가진 게 정말 부자다운 것이 아니야. 여기 살던 하나님이 부탁하고 가신 거지. 이 돈을 다 쓸 만한 곳이 필요하니 너는? 기대하지 말고 영매 오기 전에 얼른 가야 해. 영미 곧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정말 어마하시네요. 이렇게 자위를 버릇이 일거예요. 나중에 어머님 제사 박차를 사람은 저라고요. 차리지 마. 살아서도 모두도 먹는 며느리 밥을 뭐하러 죽어서 먹겠네요. 예뻐요. 너는 이 새끼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나한테 한 짓, 네 새끼가 똑같이 한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세상을 똑바로 살아라.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말도 돈이나 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 어디 해볼 만한 거 있으면 해봐. 나도 너한테는 절대 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만 가라. 소금을 이라던 좀 뿌려주겠니? 저는 이런 아주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러자 쿵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늙으면 돈을 가져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후 단연 지금까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가시는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제 돈도 아니고 제 이름도 아닌데 기부를 하고 오는 날에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할머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선만 타던 제 딸은 이제 얼마 후면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은 안 한다고 하더니 야무지게 뱃속에 훈수까지 준비해서 시집을 가는 딸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마친 듯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또한 제가 괜찮다고 해도 혼자 남을 제가 스스로 알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제가 사는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누구랑 다르게 자기들 힘으로 결혼식부터 신혼살림까지 장만하는 딸 내외를 보면 그래도 제가 자식의 보기에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딸과 사위, 그리고 예쁜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힘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제가 받은 감사의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돌려주며 그 손길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시간을 통해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며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인생은 한 번뿐,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더할 때 조언을 구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